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과학수사 15번째입니다. 네, 이제는요 너무 잘 읽어서 교수님 지적하실 게 없을 겁니다. 안 되네 잘. 네, 교수님 자 이게 뭐죠? 그게 집게. 아니 검지. 여기 프린트. 아 지문. 이건요. 장문. 이건요. 순문. 이것도 있어. 아 이건 뭐예요? 이문. 오늘 여러분 되게 많죠. 우리가 손가락에 있는 걸 지문이라고 하고 손바닥에 있는 걸 장문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입술에 있는 거를 바로 우리가 순문이라고 합니다. 입술 순자예요. 네, 그래 우리 그 고사성어 있잖아요. 그 순망치한. 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하는 순망치한 할 때 그 입술 순자예요. 네. 우리는 사자성어도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또 누가 꼴라. 네, 이제 요즘에 아주 그 시비 거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그래서 채팅방에 가끔 올라옵니다. 교수님이 오늘은 너무 욕이 적으세요. 교수님 너무 언어를 순화하신 게 아닌가요? 순화하려고 그래요. 목소리 갖고도 시비하는 놈도 있던데. 에이, 우리 교수님 목소리 짱인데. 내 목소리야 어떻게 그거 왜 남의 목소리 갖고 지랄하는 거야? 아니 목소리 내가 타고나서 타고난 목소리에 뭐 사내 새끼니까 술 먹고 담배 좀 피다 보니까 갈라지고 쉰 거 그렇다고 의사소통 안 되는 거 아닌데 목소리도 듣기 싫다고 떠드는 박모라는 새끼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가끔 가다가 범인 새끼 또 혹은 악플 다는 새끼들 옆에 있으면 한 대 확 패버리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 어느 순간 여기서 내 주먹을 봤나 봐요. 내 주먹 맞아요. 나 여자 손처럼 조그매요. 근데 이 조그만 손에 한번 맞아 보고 싶은가 봐요. 그 손 가지고 뭘 때릴 수 있냐 어쩌고 다른 놈이 있더라고요. 이 손 가지고 맞아서 혼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교수님 범죄 방송하는데 아침 방송하는 느낌이라고. 저도 하도 막 목소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목소리는 여러분 성문입니다. 그거는 성문이지 성문. 네. 근데 참 이게 들어가기 전에 사실 악플은 많아야지 그 상처 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한테. 네. 뭐 다들 뭐 용기 주시는 하고 90% 99%가 다 지원하는 사람이고 응원하는 사람이고 격려하는 사람이니까 그 악플 어쩌다 한 개 다는 사람들 그거 개무시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악플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많은 숫자가 악플 달아서 악플이 아니에요. 네. 어쩌다 하나 정도 달리는데 그 달린 내용이 사람을 엄청나게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지 그런 이제 악플도 어떤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특히 이제 그 악플의 종류, 가족을 뭐라 한다든지. 맞아요. 뭐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 뭐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외모라든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요. 어떤 악플 나온 김에 얘기하니까 또 뭐 박모라는 친구가 다 알고 계십니다. 박 HS야. 내가 그 이름 뭐 잊어버리겠어요. 내가 수해 현장에서 경찰관이 활동하는 거 그 밑에 달았더라고요. 그 앱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이런 경찰관이 있는데 남의 그 죽은 사건 가지고 장사한다는 식으로 올렸던 친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잖게 그런 식의 악플 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표창 한번 받아봤냐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하도 많이 받아서 솔직히 나는 표창 어떻게 감당도 안 될 정도로 받았어요. 네. 기록 냈을 겁니다. 막 그것도. 근데 뭐 표창 그래서 내가 표창 받을 만큼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퇴직하면서 표창 많이 받았으니까 훈장도 받았어요. 그거 얘기해서 올렸더니 정기적으로 주는 거로 받은 거 아니냐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을 이거 하는 박 HS라는 놈의 새끼가 혹시 경찰 출신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듣더라고요. 참 그 말 한마디가 사람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래요. 이제 순문 갑시다. 지문 네. 장문 하다가 이제 목소리는 성문이고요. 네. 예. 이 순문이 실제로 적용됐던 케이스는요,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1993년입니다. 네. 케인 카운티 법원입니다. 그 살해당한 피해자가 패트릭 퍼거슨이었는데요. 그렇죠. 피해자가 패트릭 퍼거슨. 이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데이비드 라벨리였습니다. 근데 이 라벨리한테 특별하게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순문 때문에 바로 순문이 발견되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43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때리면 이 정도예요. 사람 그러니까요. 살인 사건 하면 43년. 근데 미국 사람들 저 뇌구조 속에는요 43년 하면 많이 받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막 200년, 300년 떨어지니까 합산형. 그러니까요. 그래도 하여튼 이거는 바로 43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아마 93년도 피해자 이거 패트릭 이 퍼거슨 이 사람 그 아파트 인근에서 이제 한 발에 근거리 총성을 입었대. 근거리 가까운 데서 빵 쏜 것 같아요. 아니면 차문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차 세운 상태에서 차문 열고 밖에서 빵 쏴도 근거리죠. 그렇죠. 그렇게 총상이 울리고 나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 현장에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네. 근데 증거가 딱 하나 발견됐습니다. 네. 뭐였냐면 피해자 주변에서 발견된 박스 테이프였는데요. 네, 네. 그 박스 테이프에 지문이 묻은 게 아닙니다. 맞아요. 바로 이 순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피해자 그 옆쪽 아마 차문 열고 쏜 것 같죠. 근데 그 옆에 박스 테이프 같은 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 박스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지문은 안 나왔고 네. 순문이 나온 거예요. 입술 지문. 이를테면 입술 지문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네. 응. 순문이 나왔는데 그게 유일한 증거물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순문을 미국에서 인정 안 할 때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사실 이 입술 지문이라는 게 뭐 얘기가 된 것도 얼마 안 됐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연구는 되고 있었지만 실제 그 어떤 판결이라든지 수사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었던 건데 이 1993년도에 바로 적용이 된 그러니까 겁니다. 앞서간 거예요. 네, 가수팀에요 스테판 맥카슨이 있었나 봐요. 스테판 맥카슨. 네, 이 테이프에 아마 입술 자국이 딱 묻어 있는데 그 대조할 게 없었으면 사실 이것도 그렇죠. 가치가 없는 거였는데 용의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살인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건 그 용의자를 추려 나갔겠죠. 그쵸. 여러 명의 용의자를 이제 경찰이 확보하고 조사 중에 있는 거죠. 그때 박스 테이프에 묻어 있던 순문하고 이제 그 용의자의 입술 지문을 대조했던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참. 근데 교수님 보통 네. 테이프는 피해자한테 이렇게 입을 막거나 결박할 때 쓰여서 피해자의 순문이 묻어 있는 건 이해가 그렇죠. 되는데. 피해자한테 묶어서 근데 어떻게 용의자의 입술이 묻어 있을까요? 이게 그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의자 중 한 명이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입 막으려고 박스 테이프 준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걸 묶어야 되는가를 같은 용의자한테 시범을 보여줬어요. 박스 테이프로 이렇게 하라고. 아구야. 그리고 이제 뜯어서 버렸는데 그 박스 테이프에 그러니까 용의자 한 명에 시범 보인 놈이겠죠. 네. 그 놈의 순문이 묻어 있던 겁니다. 야 이렇게 묶으면 돼. 이렇게 돌려서 그런 뭐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바로 예. 이 그 접착면에다가 예. 이제 이 입술 지문이 묻은 겁니다. 예. 근데 그걸 사실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하면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이거 증거물로 인정 안 할 때니까요. 근데 이 바로 티모시 쉘던 판사는 이걸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FBI에서 일단은 이제 입술에 증거가 다른 건 없으니까 입술에 묻은 입술 자국이 묻은 그 박스 테이프를 재판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 하고 그걸 증거물로 제출을 한 거예요. 자, 과연 이걸 받아줄 것이냐 이제 고민스러웠지.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의 그 사법 체계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판사가 왕이잖아요. 신이잖아요. 네. 사람 죽었다 살렸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판사의 능력인데 진짜 막강한 건 아니죠. 자백도 했는지 눈빛만 봐도 알더라고 판사들은 어떻게. 또 반성하고 있는 것도 몇 마디만 들어보면 금방 알더라고요. 이런 그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난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미국은 좀 다르잖아요. 배심원이 있잖아요. 네. 예. 배심원들까지 이제 배심원 재판이니까 배심원들이 유효하게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제가 헷갈렸던 게 바로 이건데요. 저는 1999년도에 처음 일어난 줄 알았는데 1993년에도 있었고요. 1999년도에도 일리노이주에서 항소하는 그 법원에서 이것도 유효한 증거물로 아마 다시 인정을 그러니까 했던 것 93년도 사건이 항소됐잖아요. 네. 그래서 99년도에 이제 항소법원에서 그러니까 오래 끓은 겁니다 이게. 최초의 일이잖아요. 순문 가지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질질 끓은 거지 뭐. 당연히 변호사들이 난리쳤겠죠. 이게 되나 순문이 말이 되냐. 무슨 증거냐. 순문의 과학적 증거가 어떤 게 이거에 의해서 이 사람 거라고 단정하냐. 유사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따졌겠죠.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엄청 끓은 거니까 한 6년 가까이 됐네요. 항소법원까지. 네. 그래서 이 그 용의자 데이비드 같은 경우 이제 뭐
범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데이비스 라벨리는 현재 복역 중인데요. 사실 맞아요. 법원에서도 어떤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럼요. 이 입술 지문에 대해서는 그 전에 연구한 그 결과들이 좀 있다 보니까 꽤 있었어요, 미국은. 그걸 반영한 건데요. 그렇다면 그 연구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입술 지문, 우리가 수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게 교수님 립프린트라고 하더라고요. 리프린트. 우리가 지문을 핑거프린트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찾아왔어요. 이게 체일로스코피라고 부르는 데도 있대요. 근데 이게 입술을 보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지문에 융선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한 거. 그 융선하고는 달리 그 입술의 붉은 부분, 입술 점막, 네. 요거, 네. 요 부분과 입술의 가장자리 이쪽, 가장자리에 있는 그 땀샘과 피지선, 피부의 균열에 의해서 생긴 그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나서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이렇게 그물 모양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 찍어요? 교수님, 저도 러브레터 이렇게 찍을 수 있죠. 왜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받아봤지? 여자들은요 찍고 나서 입술 색깔을 보거나 이제 그 립스틱 고를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보시면 융선 같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입술 융선? 네, 점막이라든지 피지선 같은 거에 의해서 형성 다 사람들마다 다른데 아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920년 인류학자 피셔가 처음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착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920년도니까 엄청 오래됐네요. 100년 전이네. 네. 그때 근데 1900년도 초가 사실 범죄학에 있어서는요. 황금기죠. 네, 막 발달하기 시작한 때여가지고요. 아마 이런 연구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20년도에 피셔에 의해서 식별 방법으로 착안. 네. 그다음에 언제 또 그게 있죠? 네, 1932년에요. 프랑스 범죄 분석가 되게 유명한 유명하죠. 사람이에요. 로카드. 로카드. 네, 의해서 개인 식별 방법으로도 또 알려졌는데 로카드는 알죠. 모든 움직이는 것은 흔적을 남긴다 하는 유명한 그 법원 그걸 남긴 사람이에요. 아마 거의 웬만한 과학 수사 그 가다 보면 다 있을 거예요. 에드몽 르카로인가? 그건 그렇다 봐. 흔적을 남긴다. 접촉한 것은 그래서 이건 뭐 과학 수사의 어떤 그 격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20년도에 피셔가 순문을 착안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12년 뒤에 이 로카드에 의해서 또 개인 식별 방법으로 널리 알려졌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순문 요즘에는 프랑스 이문도 연구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둘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고유 식별 방법으로 가능성이 있다. 라고만 제시를 했지 사실 이걸 분류할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지문도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특징점에 따라서. 네. 근데 이걸 처음 했던 게 바로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1950년도 일본 도쿄 대학의 스즈키 교수였습니다. 치대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치대. 예.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스즈키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뭐 이거 타입 보니까 근데 6개밖에 분류 안 해도 이게 증거로 할 수 있을까요? 6개 타입으로. 근데 교수님 우리 지문 10개잖아요. 10개인데 입술 6개만 해도. 아마 분류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아마 대조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6개는 좀 작긴 하다. 6개가 보니까 뭐 첫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끊기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끊기지 않고 연결된 수직 문양의 모양 타입 1 뭐 그다음에 수직 문양 중에서 끊김이 있는 수직 문양 타입 또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가지가 뻗어 있는 문양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지가 뻗어 있는 문양 교차가 이루어진 X자형 문양. 네. 우리 입술에도 그런 X자형 문양이 있나 보죠. 그런가 봐요. 그런 문양 타입 3가 있고 그물같이 생긴 그물 문양 타입 5가 있고 아주 불규칙한 문양. 그러니까 지문에서 뭐 변태문 같은 것 같아요. 변태문. 네, 네. 그렇잖아요. 변태문이라고 네, 있잖아요. 네. 지문이 없는 거는 0번이라고 해요. 0번. 뭐 그러니까 그런 문양 뭐 이렇게 하고 한 6개 정도로 이 입술 지문을 분류를 그 스즈키 교수가 했어요. 우리가 지문에서도 뭐 우리 뭐 궁상문, 재상문 이렇게 나누듯이 아마 그 궁상문, 재상문 안에서도 또 나누는데요. 막 수직선에서도 이어진 거는 뭐 타입 1, 뭐 또 끊긴 거는 타입 1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6개를 나눴더라고요.
그게 이제 1950년 이제 우리나라 6.25가 1950년 6월 25일인데 그거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전쟁통일 때 이제 일본의 스즈키 교수는 이거 연구했던 것 같고요. 교수님 울컥하셨다. 네. 그리고 22년 뒤네요. 네. 레나우드라는 그 사람이 1972년도에 네. 10개로 세분화했네요. 맞네요. 10개. 6개 스즈키가 6개 분류했잖아요. 이걸. 네. 레나우드라는 사람이 10개로 세분화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지금 발전했을까 궁금하시죠? 실제로 이 연구를 했던 이제 우리는 뭐 검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성국 검시관 저희가 유명한 분이에요.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분인데요. 그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술 지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뭐 이제 조사한 거, 연구한 것들을 하자고 하면 입술 지문요 자궁 내 6주 때부터 형성된대요, 교수님. 그러니까 자궁 내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6주 때부터 입술 지문이 형성이 된다는 거고요. 입술에 생기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포진성 병변에도 손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입술 보면은 피곤하면 이만큼 불어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알러지성도 있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생기고 없어져도 이 입술 지문의 고유한 형태는 유지가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문의 특성하고 똑같잖아요. 지문의 2대 특성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인부동. 네.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만인부동. 그다음에 종생불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결국 입술도 이 포진성 병변, 입술이 부르트거나 한 번씩 다 알아봤을 거예요. 입술 네. 부르트고 이런 그거 다 거기가 포진성 병변이거든요. 네. 포진성 병변을 앓고 난 이후에도 입술 이 순문 여기에 고유에 있던 그 무늬는 손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이 아니라 피지선, 분비선, 그다음에 점막에 의해서 땀샘.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이 고유한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문의 특성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교수님, 형제자매는요? 형제자매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일란성 쌍둥이. 그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만인부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인부동.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지문 얘기하잖아요. 자매, 형제 그거 다 다르다는 거고 입술 지문이. 그다음에 일란성 쌍둥이도 입술 지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인종별, 성별 차이를 나타내는 특성. 네, 이건 아마 연구가 더 진행돼야 되겠지만 인종별로도 약간씩 입술의 차이가 있고요. 남녀도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인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의미 있다고 봐요. 순문만 가지고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막 뒤섞여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순문이 인종을 어느 정도 특정해 준다면 이거 엄청난 거죠, 순문이. 네. 지문으로는 어느 나라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어도 순문으로 인종을 어느 정도 특성을 통계화해 가지고 순문 가지고 딱 현장에서 발견된 거 가지고 한다면 이거 유럽 사람은 이건 아프리카 사람 이 정도 나온다면 이거는 범위 확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죠? 실제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현장에서 이제 피해 여성이 사망을 했는데 거기서 발견된 게 담배가 발견됐는데 립스틱이 묻은 담배였어요. 그럼 여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다 수사했어요. 네, 주변에. 네. 근데 나중에 잡아보니까 여성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처럼 이렇게 옷을 그럴 수 있다. 네. 이게 그렇게 자기가 이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다 보니까 립스틱 받다 보니까 립스틱을 그렇게 해서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들은 여성으로 보고 수사했으면 그거는 영구미제 될 뻔했네.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주변 수사하다 보니까 그런 특성의 남성을 발견을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순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남성의 특징을 좀 보인다고 했다면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러면 비록 립스틱이 묻었다 손치더라도 남성의 특징을 보인다 하면 바로 트랜스젠더로 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게 만약 발달하면요, 그죠? 와. 그렇다고 뭐 트랜스젠더 한 사람들을 또 남성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지 요즘에. 그렇죠. 그렇죠. 조심해야 돼. 네. 굉장히 조심해야 돼.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이 변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네. 사례 있죠, 사례. 네, 이것은 뭐 순문이 우리나라에 적용된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순문이 적용됐다면 좀 더 유용했을 사건을 저희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2008년 10월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요 복면하고요 장갑 다 했으니까 아마 이제 뭐 지문은 안 발견되겠죠. 그래서 한 남성이 침입을 했는데요. 이게 40대 집주인을 위협해가지고 성추행하고 금품 강치를 하고 도주를 했는데 이때
다 끝나고 목이 말랐나 보죠. 예, 예. 근데 교수님 아시죠? 가끔 목 말라서 진짜 그 맞아요. 피해자 집 가가지고. 음료수 먹는 놈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장갑 꼈으니까 지문은 안 나오잖아 거기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던 아마 음료수를 여는 과정에서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병에 수문이 찍혀 있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수문이 뭐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되어 있었을 때 그럼 범인이 어떻게 잡았냐? 계속 할 때는 장갑 끼고 다니다 음료수병이 잘 안 따졌는지 이때 장갑 한쪽을 딱 벗은 거예요. 그 쪽지문 나왔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쪽지문을 쪽지문 안 나왔어요. 2008년도는 쪽지문 갖고 감시가 아피스 제대로 안 될 때예요. 근데 그걸 잘 보존하고 있어서 나중에 4년 후에. 네.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보존 잘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건데 2012년도에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발생했고 2012년도에 검거한 거예요. 이때 순문 연구가 있었다면 순문은 나왔던 모양이에요. 예, 음료수를 병대고 먹었기 때문에 그쵸. 순문은 나왔던 모양인데 그거를 그때는 생각을 못한 거죠. 이게 그 순문만 있었으면 금방 잡을 수 있었는데. 네. 그리고 2012년 8월 전주에서도 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40대 여성의 집에 베란다로 아마 30대 남성이 침입을 했는데 네. 이때도 성폭행을 시도하고 여자가 굉장히 차분한가 봐요. 네. 진정시키고 네. 음료수 줬대요. 그러면서 이제 먹어라라고 하고 이제 방심을 하면서 도피를 했는데 그 안에서 먹었던 곳에서 유전자가 발견이 돼서 검거를 했는데 이제 만약에 또 수문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아주 효율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순문은 음료수 캔 특히 음료수 마실 때 커피잔, 컵, 빵봉지 이렇게 대고 먹을 때도 그렇고요. 옷이라든지 휴지 이런데 스푼, 뭐 담배꽁초 다양한 물건에서 발견이 가능하죠. 네. 순문만 개발된다고 그러면 뭐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DNA는 현장에서 나와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유전자 은행이 없으면 도출 못 하잖아요. 네. 그놈이 다음에 또 사고 치면 이제 추후에 검거되지만 그렇지만 순문이 아마 이 지문처럼 체계화된다는 건 그냥 바로 그 사람의 특성을 말하는 거니까 고유한. 네. 그래서 검거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채취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문하고 채취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분말로 이렇게 채취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성국 그 검시관 우리 연구를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제 대략적인 그 입술 지문에 대한 정리들을 알게 됐고 또 이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실제로 연구했던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일란성 쌍둥이 형제자매도 각각 다르다 하는 그 데이터를 뽑은 거는 이 정 박사님이 뽑은 거는 그때 이제 그 샘플링하면서 동원했던 인원이 남자가 175명, 여성이 37명, 네. 그래서 총 212명의 동의를 받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 결과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대상자가 어떻게 있었냐면 한 쌍의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두 쌍의 이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하고 이란성 쌍둥이는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는 난자가 하나에서 그 정자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서 된 거고요. 이제 그 분리가 된 거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난자 두 개에 하나씩 들어가서 같이 된 게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 이렇게 쌍둥이 나오는 경우 있고 남여 이렇게 나오는 쌍둥이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일란성 쌍둥이는 성별이 같습니다. 네. 그래서 6개의 또 가계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4세부터인가요? 예, 4살부터 70세까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연구군 212명을 짰어요. 일란성 쌍둥이 한 쌍, 이란성 쌍둥이 한 쌍, 4살짜리 70세 많은 분은 그다음에 6개의 가계도를 가진 사람들 등등을 쭉 짜가지고 이제 그 전체 샘플링을 내가지고 내린 결론이 아까 쌍둥이라도 다 다르다. 그리고 계속 변하지 않는다. 네. 사실 4살부터 70세까지 했던 이유는 아마 계속 변하냐 안 변화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만인부동 때문에, 네. 종생불변 때문에. 결과를 보니까 두 쌍의 그 이란성 쌍둥이 네. 입술 상하 문양 확실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위에도 다르고 아래도 네. 다르다는 겁니다. 네. 또 근데 일란성 있죠. 일란성 쌍둥이는요 유사 부분이 있으나 서로 같은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히 이건 다른 거예요. 네. 그다음에 6개의 가게가 있는데 모든 가게 자녀들은 부 또는 모와 한 개 이상 특정 문양의 공통점은 있더라. 이거 굉장히 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YSTR 하는 것처럼 네.
그 집 그 가게를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4세 아이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명이었나 봐요. 부의 그 아버지하고 특정 모양이 거의 유사하게 관찰됐다고 해요. 특정한 어떤 그러니까 뭐 전체에서 일정 부분 뭐 여기라든지 이런 어떤 데는 아버지하고 4살짜리는 거의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유전의 아버지를 유전자를 타고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신기해요. 발가락이 닮았다가 아니라 입술이 닮았다가 그렇게. 그다음에 가게 구성 간에 일치하는 입술 지문은 명백히 없더라. 유사는 해도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만인부동. 예. 동생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람 없고 영원히 변치 않더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안 합니다. 네. 아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예. 데이터베이스가 뭐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연구들이 계속 돼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거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지는 않아도 아까 미국처럼 그 유일한 증거가 하나밖에 없어서 박스테이프 순문 갖다 들이대고 유죄 받았잖아요.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용의자를 대조하는 거로는 순문을 씁니다. 네. 용의자. 혹시 범죄 현장에 입술 지문이 남아 있다면 경찰이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하고 이게 이 사건 용의자하고 그 시간대에 같이 있던 사람이 여기 있네. 근데 현장에서 발견된 입술 지문이 있어. 컵에서. 그러면 그거 뜬 거하고 이 사람 입술 지문을 대조는 해요. 그래서 대조로 사용하고 대조로 사용해서 같으면 그 사람의 알리바이를 깨고 이제 더 정밀 수사를 해서 범인으로 특정을 해야겠죠. 네. 그렇지만 요거만 가지고 요 사람하고 지금 입술 지문이 지금 모양 이거 같습니다. 정밀하게 그것만 유일한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면 유죄 못 받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렇지만 근데 그것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충분히 범인 특정하는데 유용한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장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실제로 했던 케이스 중에 어떤 살인 용의자가 나왔었어요. 어느 아파트에서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발견된 건 장문밖에 없었거든요. 장문도 사실은 인정을 안 하거든요. 네, 장문 안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극단적 선택을 한 젊은이가 있어서 가봤는데 대조를 했는데 이 장문이 거의가 아니라 똑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놈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수사관이 네. 범행한 거 나머지 증거를 열심히 찾을 수 있죠. 근데 이미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아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제 참 그 주변에 이제 그 사람 그 사망한 젊은이의 뭐 그 주변에 물어봤더니 그 아마 저희가 그 CCTV로 그걸 공개 수배를 했었는데 되게 불안해했고 주변에서 너가 범인이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사람이 뭐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동일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그 이 내용이 이미 오래전이에요. 2012년 11월 30일 날 그러니까 8년 전이에요. 한국 그 법과학지에다가 이 그 게재를 해서 정성국 박사가 우수논문상 그러니까요. 수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문 연구는 지금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정 박사님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지금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분명한 거는 증거로서 대한민국 법정에 지문처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용의자를 추려내고 용의자를 구분하는 데는 수사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세분화되고 분석이 많이 되면 지문처럼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순문도 지문처럼 네. 범인으로 특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정성국 박사의 연구에서도 한 10가지로 분류를 했었대요. 예, 예. 그래서 입술을 3가지로 이렇게 부분을 나눠서 아래 입술, 윗입술 해가지고 총 6개 부분을 나눠서 이제 아마 섹터를 나눠서 해서 한 10가지로 분류를 했었다고 하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또 연구가 계속 진행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더 됐으면 좋겠어요. 예. 교수님 오늘 너무 새로운 또 과학 수사에 대해서 알려주셔서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순문 한번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건을의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어디 가서 과학수사 얘기할 때 지문, 장문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탁 나서서 요즘에 순문, 이문도 연구 중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십시오. 네, 그래야 저희 사건을의 구독자십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